투자 환경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롱터미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브랜드 전략팀의 이상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리서치센터 박소연 위원님을 모시고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 자산 배분 담당하고 있는 박소연입니다. 네. 저희 리서치센터가 롱터미즘이라는 시리즈 자료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더 가깝고 그리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슈들 설명드리기 위한 자료인데 오늘은 인구 관련해서 얘기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봤어요. 쭉 읽어보고 준비하면서도 여러 번 다시 읽어보고 내용도 좀 줄여보고 했는데 이 인구 구조 변화가 경제에 주는 영향을 다소 보수적으로 아니면 좀 중립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낙관적인 전망 같진 않던데요. 네, 전체적으로 사실 경제에는 낙관적인 전망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수요가 감소한다라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일할 사람이 감소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급이 감소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든지 사실 커지는 게 좋은 거지 작아지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낙관적인 전망은 좀 드리기는 어렵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거시 매크로가 변할 때는 항시 기회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점심때 일요일날 식당에 갔는데 저쪽에서 그 서빙하는 아주머니가 칼국수를 갖다 주시는 게 아니라 로봇이 이렇게 길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칼국수를 갖다 주더라고요. 보니까 주문하신 칼국수가 도착하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인구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로봇이 이게 좀 대중화되는구나 이런 느낌도 좀 들어서 주인 아줌마한테 이 로봇을 임대하는데 얼마인가요? 라고 했더니 네, 그거 물어보셨어요? 네,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3개월에 150만 원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월급이 5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급이 50만 원이니까 사실상은 최저임금 받는 알바생의 거의 한 절반 이하인 거예요. 이게 인구라는 것들을 사실 매크로적으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저도 자료 쓰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재밌네요. 로봇이 이렇게 식당에 가서 그런 인사이트 생각해보고 또 인간이랑 다르게 사장님 오늘 제가 아파서 뭐 이런 얘기도 없고 아프면 좀 수리해주면 되고요. 네, 굉장히 좀 재미있는 변화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주식시장에서도 로봇 관련된 주들이 테마로 연초부터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아마도 개인 투자가들 중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빨리 캐치하고 투자에 활용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인간들이 하던 노동을 대체하는 이 로봇 시장도 분명히 있고 장기적인 매크로가 변할 때 나타나는 기회 중 하나로 보인다. 네, 맞습니다. 네네. 제가 레포트 읽었던 내용대로 좀 진행을 하면 이 부양비 부담이 어떤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 잠깐만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이 15세에서 65세 인구를 일할 수 있는 인구라고 해서 보통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15세 미만은 미취학 아동과 아이들, 그리고 65세 이상은 소비는 하시지만 생산 가능 인구로는 분류되지 않는 노년층들. 그 인구를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얼마나 부양을 하고 있는가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거든요. 근데 지금 베이비붐 시기에 태어나셨던 분들이 은퇴를 하시기 시작하면서 이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명이 일해서 예전에는 한두 명을 먹여 살렸다고 하면 이제는 한 명이 일해서 2명, 3명 이상, 4명까지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세금도 들거치고 그리고 병원비는 더 많이 들고 건강보험 부담도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것이 사회의 어떤 보장성 제도 같은 것들을 세금으로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세금은 들거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익률을 제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담론으로 지금 부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부양비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논의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또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프랑스가 그 연금 개혁관에서 엄청나게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구가 많이 늘고 있다는 프랑스조차도 이 노후 부양비 문제로 나라가 저렇게 시끌벅적할 정도면 우리나라의 이 출산율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있겠구나. 앞으로는 일을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아마 개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65세가 정년이었는데 70세까지 일을 하게 된다든가
그래야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위원님이 작성하신 레포트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레포트들과 위원님이 이번에 발간하신 레포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리포트를 발간했을 때 그 세미나가 거의 안 잡히더라고요. 그 예전에도 이런 인구 리포트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 신영증권에서 똑같은 게 나왔나 보다라고 해서 그냥 읽지 않고 스킵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자료와는 정반대 결론이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귀를 기울이시더라고요. 과거의 인구로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일본의 디플레를 우리가 따라갈 거다. 일본의 저금리는 우리의 미래이고 보험사들, 은행들, 자산운용사들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 저금리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인구론의 초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인구론의 초점은 의외로 인구 감소가 인플레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서 담론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세미나 들어보겠다고 하시면서 그제서야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본의 고령화 모델이 우리의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디플레이션이 당연히 올 것이다. 그게 반대로 돼서 인플레이션으로 지목하셨다는 게 이번 레포트의 좀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레포트 제목이 인구론 새로운 40년을 준비한다. 지난 40년 어땠고 앞으로의 40년 어떻게 다를지. 다들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40년이냐? 왜 왜 20년도 아니고 40년이? 30년도 아니고. 근데 저는요, 살아가고 있는 이 구조가 40년 전에 완성이 됐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1970년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미국은요, 그때 하이퍼 인플레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을 때였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인플레로 고생을 하는데 안전하게 싸게 우리한테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생산 시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소련을 견제할 겸 중국을 키우면 생산물도 싸게 얻고 생산 시장도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련도 견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국과 손을 잡은 게 70년대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70년대부터 정말 드라마틱하게 물가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물가가 떨어지고 그 이후에 80년대 동구권이 붕괴가 돼요. 그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90년대 초에는 소련도 무너지게 됩니다. 붕괴돼요.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저물가를 양산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어떤 디플레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일본은 그 물결에 쓸려서 사실상 인플레를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의 행운을 누렸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중국에 공장 지어도 되는 거 아닌가? 동구권에 공장 지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일본도 해외 투자를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에 여행 가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차보다 일본 차가 굉장히 많이 거기 맞아요. 돌아다니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일본 현지 공장이 동남아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사실상 70년대 전후로 많이 완성이 되면서 일본이 해외 투자를 많이 했던 좀 증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40년간 이와왔던 흐름들이 변화하는 거면 앞으로 40년간 또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40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40년이 그 다음에 올 40년을 또 정의하게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네. 그러면 중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떤가요? 미국이나 서방 나라들의 인구 상황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미국과 유럽도 똑같이 늙어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과 유럽은 이미 벌어놓은 돈이 많아요. 그리고 연금 자산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은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 내지는 이제 건강보험제도 이런 것들이 1970년대 만들어졌거든요. 중국은 이 제도가 90년대 후반에 확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생긴 지 20년에서 2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충분하게 지금 정립을 해놓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늙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의 자산을 축적한 상태라서 영향력은 좀 덜 할 수 있다. 근데 또 하나 사실은 미국을 그나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미국은 이민 정책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흑인 인구, 그 다음에 이제 스페니쉬 인구,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는 성향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인구 감소는 다른 나라보다 좀 덜한 편이긴 해요. 좀 덜하고 이민자들도 계속 늘고.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제 인구책들의 좀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미국만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도 꽤 있어요. 그래도 미국이 좀 더 상황이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은 좀 있습니다. 그럼 미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이 늙어가고는 있지만 지금 중국은 부유해지기 전에 늙는다. 이 표현으로 좀 압축되는 것 같아요. 개인들도 노후 준비가 필요하지만
국가 단위에서도 노후 준비는 필요하구나. 네, 맞습니다. 국가 단위에서도 사회 재정을 많이 축적해 놓고 이런 시스템도 구축해 놓은 나라들은 이런 인구 구조 변화에도 좀 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중국처럼 급격한 성장을 이룬 나라들은 이런 제도적으로 좀 불안한 점이 있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인구 구조의 변화도 생산 가능 인구와 부양 인구 사이의 어떤 질적인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 사이드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은 사실은 공급보다는 물건을 사줘서 소비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기여를 하는 거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신흥국들, 뭐 중국,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인구가 작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급 사이드에 더 기여를 하는 나라인데 공급 사이드에 있는 나라들이 급격하게 노령화를 겪는다는 얘기는 공급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요소들은요, 정책이 나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이미 몇십 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거는 정해진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 정책들이 워킹을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될 거라는 거죠. 시차가 있군요. 지금 인구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내년부터 좋아질 수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일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겪은 나라고 글로벌 경제 체인에서 봤을 때 수요 사이드에 있었던 나라고 그런데 왜 일본만 디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인구 구조 변화의 터널을 지나가게 된 걸까요? 엔달러 환율 장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예전에 80엔, 90엔 이런 데에서 장기적으로 머물러요. 달러당 맞습니다. 달러당 80엔. 네네. 엄청나게 강했네요. 그러면. 네. 근데 이 엔강세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 공장에서 때와 되면 배당금이 들어오죠. 해외 채권 사놓은 거 내지는 이자 들어오죠. 달러를 해외 주식 산 버니까. 거 내지는 배당금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 달러가 누적이 돼서 오히려 이 엔강세가 나라를 해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2013년에 아베 총리가 세계 화살이라는 걸 들고 나오면서 일본병을 치유하려면 이 엔강세를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은 인플레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엔약세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그때 했었거든요. 네. 그래도 사실은 엔약세가 완전히 치유가 안 되다가 갑작스럽게 최근에 글로벌 인플레가 나타나면서 지금 무역 적자, 경상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사실은 만들어 보려고 해도 나타나지 않았던 인플레이션이 실제 나타나 보니까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 은행 앞에는 시위대들이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구매력이 깎여 나가면서 내가 가난해지고 있다. 양적 완화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 이런 시위대들이 일본은행 앞에 굉장히 진을 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일본도 얼마 안 있으면 저금리 정책을 철회해야 철회할 되지 것이다.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세계화를 통해서 일본이 해외 투자도 진행하고 거기서 벌어들인 달러를 통해서 엔 강세도 유지했고 그를 통해서 구매력도 보존을 했었다. 일본은 굉장히 운이 좋았던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거고 리쇼어링이 시작되고 그로 인해서 달라지는 경제 환경에서는 우리는 일본과 같은 환경을 경험하지 못할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안타깝게도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인구가 사실은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신흥국들도 약간 부유해져서 이제 3D 업종을 젊은 친구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중국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 실어 나르는 비용, 관세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굳이 해외 공장 둬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리쇼어링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중국에서 생산되면 받지 않겠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거는 보조금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 중국 생산품에 대해서 좀 까다로운 좀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탈세계화가 자연스럽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좀 야기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흥국들이 어느 정도 부유해지면서 획기적으로 사진 않다. 이 정도 가격이면 우리나라에도 일자리가 없는데 이거 조금 아끼느니 가져오는 게 낫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는 나라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도 미국 IRA 나왔을 때
와, 이거는 좀 충격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유럽도 자원안보법이라고 해서 똑같은 법이 나왔어요. 이런 비슷한 법들을 지금 각 나라들이 다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반도체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지금 했는데 이거를 한국판 IR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중국도 지금 그러면 우리도 해야지라고 하면서 중국판 IRA 비슷한 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국이 다 리쇼어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좀 분절화되는 거고 지역화되는 거라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구 구조가 변하는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세계화가 후퇴하면서 분절화된 국소적으로 나눠지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외국에 있는 공장 다 가져온다고 해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사람도 적은데 새로운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임금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20대, 30대의 임금 상승률은 10%대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60대, 그리고 50대 이 부분의 임금 상승률이 낮아서 평균 내서 6, 7이지 사실상은 20대, 30대는요 10% 이상씩 임금을 올려줘야 그래 일해볼만 하겠네 라고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인건비 문제를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라도 기계, 로봇 이런 부분에 대한 신규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고 자동화를 빨리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 있는 선택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좀 제가 궁금했던 거는 노동 자본이 강해지는 현상. 이게 우리가 처음 겪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전에도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대공황 때 그랬었더라고요. 갑자기 대공황 때문에 수요가 많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후보댐 공사도 하고 막 토목공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랑 병행해서 하나 더 정책이 이루어진 게 이 노동조합에서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임금 인플레가 일어나면서 좀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노동조합을 법적으로 허용을 하는 그리고 노동조합의 어떤 힘을 강화하는 그런 법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70년대 기억하시겠지만 영국에서는 마거릿 대처라는 사람이 영국병은 노조다라고 해가지고 석탄 노조랑 대치를 하는 그런 장면들도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기억납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미중 수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아 이제는 우리가 생산 시장이 새로 생겼는데 굳이 노조한테 잘해줄 필요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당시 그 비행사들 노조가 파일럿들. 있었어요. 네. 네, 파일럿 노조. 파일럿 노조가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기 전에 대규모로 선거 자금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요구를 들어줄 줄 알고서 굉장히 이제 배짱을 부리면서 시위를 했는데 며칠까지 복귀 안 하면 전원 해고하겠다라고 했는데 복귀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전원 정말 해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다 해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미국 노동사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의 노조 가입률이 지금 몇 %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노조 가입률 네. 한 50% 반절은 되지 않을까요? 통계상으로는 현재 9% 중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에서 9%? 네, 10%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3, 40% 정도 됐었던 노조 가입률이 지금 10%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시 올라가는 방향으로 아마 사회가 전개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해외 생산은 앞으로 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거죠. 임금 더 올려달라, 복지 더 좋게 해달라 이러면서 노조의 힘이 강해지면서 의외로 이런 시기에는요 월급이 중요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 오늘 좋은 소식이 그래도 하나 있었네요. 네네네. 월급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네네네. 이거 중요한 얘기인 것 그래서 같습니다. 열심히 회사를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쑥쑥 올려주기를 기대하면서 좀 다녀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고 돌아서 40년 주기설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 아니라 80년 전 두 번 가면은 대공황이 있었고 대공황 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서 노조를 키웠던 것이고 그게 너무 강해진 7, 80년대에 이제 분수령으로 되는 항공관제사 노조 파업이 있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이들을 모두 해고함으로써 노조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결국에는 이 노동자분의 부침이 굴곡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 네. 강해졌다, 약해졌다. 이제 앞으로 다시 강해질 거고 여러분의 월급도 오를 거고 회사 계속 다녀야 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세계화가 후퇴하는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나아가면 될지 요거를 좀 집중한 신영증권의 몇 가지 시선들이 나오니까 조금 더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